당신은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1811년 겨울, 조선시대 어느 마을의 한 남자가 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좋은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역사적 바탕을 소재로 한 야담을 재구성한 것으로 한 평범한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한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충주의 미리마을이라는 작은 동네에 조득철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순조 12년, 1812년 이 해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평안도에서는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 나라가 뒤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만큼은 아직 평화로웠습니다. 조득철은 45살의 중년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대로 내려온 땅이 있었고 조그마한 객점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객점은 특별했습니다. 조서방, 오늘도 술 한잔 주시구려. 하하하하. 장에 다녀오셨어요. 힘드셨겠소. 이리 앉으시오. 장에 다녀온 농부에게는 따뜻한 술 한 잔을, 객점에 묵는 장사꾼에게는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에게도 결코 냉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영감 댁은 참 인심이 후하시오. 여보, 또 오늘도 공짜로 밥을 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어야지요. 여보, 사람이 배고파 찾아왔는데 어찌 돈부터 따지겠소? 우리도 먹고 살만하지 않소?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참된 인심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순조 11년 1811년 12월 평안도 정주에서 홍경래와 이희저가 조정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차별받던 서북지역 양반들과 백성들을 규합하여 정주성을 점령했고 가산, 곽산, 태천 등을 휩쓸었습니다. 한겨울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서울의 양반 가문들은 눈 내리는 추위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대대로 벼슬을 해온 박승지 가문도 있었습니다. 박승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어린 딸 박소저와 그녀의 시녀 소지뿐이었습니다. 소지야, 숙부님은 찾을 길이 있더냐? 아씨,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박소저는 18살의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떠나보낸 그녀는 유일한 혈육인 숙부를 찾아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숙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소지야, 배가 고프구나. 아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충주 미리마을 근처 숲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양반댁 교수가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난민으로 오해받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두 여인은
숲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소지야, 날씨가 너무 춥구나. 아씨, 제가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다음날 이른 아침, 소지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득철을 만났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조득철은 객점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손님이시오? 어서 오시오. 밥이라도 드시겠소? 사실은 제가 주인 어르신께 여쭐 것이 있어서. 소지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피난 온 양반 교수와 시녀라는 것, 숙부를 찾아 남쪽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 지금은 숲속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조득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우선 객점 안으로 들어오시오. 조득철은 소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한 뒤 아내를 불러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에요. 만약 관가에 알려지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조득철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 만약 이 여인들이 반란군과 관련이 있다면 혹은 관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득철은 뭔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시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계시오? 제가 직접 모셔오겠소. 여보. 여보, 우리가 양반으로 살면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배고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조득철은 시녀 소지를 따라 숲으로 갔습니다. 숲속 한켠에서 박소저가 떨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씨, 저는 조득철이라 하옵니다.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조득철의 객점으로 왔습니다. 그는 가장 깨끗한 방을 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밤에는 직접 방 앞을 지켰습니다. 여보, 날씨가 추워요. 어서 들어와서 주무세요. 아니요. 혹시라도 누가 의심할까봐 내가 여기서 지켜야 하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서전은 조득철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마을에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마을에 서울에서 피난 온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모든 집을 수색하라. 조득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광군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소저, 빨리 뒷문으로 나가시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가시오. 박소저와 소지는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시 숲으로 숨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수색하라! 군사들이 객점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헛소문이었나? 장군께서는 누구 말을 듣고 오셨소? 저는 평생 사람 돕는 일만 해왔는데 이런 누명을 쓰다니. 미안하오. 전쟁 중이라서 예민해서 그랬소. 계속 조심하시오. 광군이 떠나고 조득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숲으로 가서 두 여인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세상은 위험하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하지만 아씨,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소. 들어보시겠어요? 조득철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씨를 남자로 변장시켜 좋은 혼처를 찾아드리겠소. 남장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랬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오. 그리고 제가 원주에 아는 집안이 있어 좋은 가문이니 그곳과 혼인을 맺으면 아씨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박서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조득철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득철은 박소저에게 남자 옷을 입혔습니다. 초립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히니 꼭 서울 양반집 도련님 같았습니다. 소지는 하인 옷을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소지야, 내가 정말 남자 같으냐? 아씨, 목소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허허허, 완벽하오. 이제 우리는 원주로 가는 길을 떠나겠소. 조득철, 박소저, 소지 이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원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마다 조득철은 박소지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고 밤에는 반드시 깨끗한 객점을 골라 박소저와 소지만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보시오. 도련님은 참 복이 많으시구려. 저렇게 충성스러운 하인을 두다니. 하하하. 우리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병이 있어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서 주무시질 못하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밖에서 지키고 있어. 그렇게 며칠을 가서 드디어 원주 땅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산골 깊숙한 곳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시냇가 감나무 아래에서 한 청년이 장대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보시오. 이 근처에 묵을 곳이 있어? 저희 집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청년은 그들을 작은 초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귀한 손님들이십니까? 예, 저희는 서울 박성지 댁에서 왔습니다. 이쪽은 박도련님이시고 저는 하인입니다. 오호, 서울 양반이시구려. 저는 정풍 김씨입니다. 조상 대대로 서울에 살았으나 증조부께서 이곳으로 낙향하신 이후로 이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김한량이라는 이름의 양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손자 김석주가 있었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득철은 그 청년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라면 박서조와 어울릴 것 같아. 변변치 못한 음식이지만 많이 드십시오. 아닙니다, 어르신. 산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후 조득철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피부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서 주무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따로 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헛간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방이 많이 춥고 누추할 것이요. 괜찮습니다. 제가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노인은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고 박소저는 그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 노인은 달빛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조득철이 방문 밖에서 밤새 도련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네 밤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셨어? 아, 예, 어르신. 주위에 잠 못 이루셨나 봅니다. 자네 도련님은 참 복이 많으시구려. 이런 충성스러운 하인을 두다니. 그런데 도련님께 누이 동생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혼처를 정하셨소? 조득철은 속으로 흡족해하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물어보시는구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통에 서울 집안도 어렵게 되었고, 만약 함께 있는 제 손자놈과 혼인을 맺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거야 더없이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아랫사람이라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도련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득철은 박서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박서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혼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집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련님의 진짜 정체를. 며칠 후 조득철 일행은 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혼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전은 다시 여자 옷을 입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원조의 노인 김한량에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도련님의 누이 동생 박소저와 귀하의 손자 김석주의 혼례를 정월 보름에 거행하고자 하니 반드시 납시 없기를 간청하나이다. 편지를 받은 원주의 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허, 드디어 우리 석주에게도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할아버지, 제가 정말 혼례를 올리는 건가요? 그렇다. 서울 양반대 교수와 혼인하게 되었구나. 였고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조득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준비했고 객점을 깨끗이 꾸며 혼례식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었고 정월 보름날 이른 아침 원주에서 노인과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손자 김석주는 사모관대를 쓰고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노인이 혼례식장 안을 둘러본 뒤 조득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배웠던 박도련님은 어디 계시오? 도련님은 혼례 준비로 바쁘셔서 내일 아침에 뵙게 될 것입니다. 였고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부가 입장했고 신랑 김석주는 처음 보는 신부의 모습에 놀라고 기쁜 마음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라니.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노인 김한량은 계속 의아해했습니다. 박도련님은 어디 계신 걸까? 그날 밤 신방에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보냈고 노인은 사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인 김한량이 조득철을 불러 물었습니다. 박도련님은 대체 어디 계시오? 어제부터 보이지 않던데. 조득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용서하십시오. 무슨 소리요? 사실은 댁에서 박도련님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어제 혼례를 올린 박서저입니다. 뭐라고? 노인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조득철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온 박소절을 숨겨주었단 일, 남장을 시켜 안전하게 혼처를 찾아준 일, 그리고 노인의 손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혼사를 성사시켜 오늘까지 오게 된 경위를 소상히 말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박소절을 그냥 두었다면 아씨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손자께서도 이렇게 좋은 신부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인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에게 속았구먼. 하지만 어제 본 선부는 정말 아름답고 총명하더군. 자네의 마음씨를 생각하면 이 정도 속임수는 내 용서할 수 있네. 정말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자네 덕분에 우리 석주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말이오. 자네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요. 노인은 신방으로 가서 손자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선부야, 이제 모든 걸 알았다. 너의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혼인을 성사시켜준 조 어르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평생 잊지 말거라. 할아버지, 저는 아내가 남장을 했든 뭘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아내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할아버님 손주가 되어 할아버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흘 후 노인과 손자 부부는 원주로 돌아갔습니다. 조득철은 화려한 가마를 마련하고 하인과 말을 갖추어 박소절을 여종 소지와 함께 시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저 행복하게 사시오. 그것만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보답이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소자는 원주에서 시조부를 극진히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고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집안은 점점 윤택해졌고 가족들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년 명절이 되면 반드시 충주의 조득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신지요? 저희 가족은 덕분에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인 어르신의 은혜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약소하지만 쌀과 옷감, 약재 등을 함께 보냈습니다. 조득철과 그의 아내가 함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주가 잘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요. 여보, 당신이 그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소저를 도왔기에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일,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이 아니겠소? 이른이 넘은 조득철은 여전히 객점을 운영하며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우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조득철이 세상을 떠날 때 박소조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소저, 잘 와서.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아무 한이 없어. 어르신, 제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할아버님이 되어주세요. 하하, 내가 고맙소. 아이들아, 착하게 살거라.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다. 조득철은 그렇게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소저 가족은 삼년상을 치렀고 조득철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조득철.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좋은 사람은 만나기 어렵다. 박소저와 여종 소진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숙부를 찾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숲속에서 굶주리며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조득철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다. 관군이 들이닥칠 때도, 마을 사람들이 의심할 때도 그는 끝까지 박소저를 지켰다. 그리고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소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장을 시켜 좋은 혼처를 찾아주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세상 사람 중에 어찌 조득철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는 바로 이 험한 세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 것인가? 조득철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권력도 없고 엄청난 재산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올라옵니다. 뉴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득철의 이야기는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화려한 명예도 넘치는 재산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 한 사람의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 따뜻한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함없이 책벗 인생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